환경바이오 인사이트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신기술, 최신 투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온라인 웹진과 함께 종합 바이오 매거진도 매달 발행하며 국내 유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 매체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최적의 뉴스만 제공하겠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을 위한 믿음직한 성공 파트너 한경바이오 인사이트. 이제 포럼의 세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자산가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주제죠. 세금을 주제로 부동산 세금 전문 유튜버 제네시스 박으로 알려진 박민수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님께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 강연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비록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오프라인 강연한 지가 언제인지 싶어요. 아마 올 초에, 아마 작년 말 이렇게 좀 하고, 아마 이렇게 그 뒤로는 저도 계속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좀 더 진정이 되고 안정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저 지금 카메라 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약간 어색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정보 전달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저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테크 투자를 하시려면은 뭐니 강조하더라도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 블로그에서 이제 제네시스 박이라는 이게 닉네임을 검색하시면 제 거 이제 플랫폼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그 닉네임 뜻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 있는 저 자동차는 아니고요. 밑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밴드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네시스라는 게 이제 창세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불과 지금 4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한 13년 정도 회사 업무를 했었고, 회사를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이렇게 다 했었고, 중간에 제가 이제 세무사 자격 시험을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록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좀 실질적인 투자 팁, 그리고 실전적인 약간 절세 팁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 한 5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또 저희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자, 오늘 부동산 세금 중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토지 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일 현재 세법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세법이라는 게 항상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에는 반드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의사결정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특히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래는 한 4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준비를 하는데, 또 이렇게 제가 외부 특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왕 온 김에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경 측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자료를 바꿔서 오늘 한 50페이지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 장당 1분이 채 안 걸리는 순서대로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저는 말 빨리 하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들으실 때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딱 50분만 집중하셔서 제가 10가지 핵심 절세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꼭 돈 되는 정보들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죠.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장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장표가 나오면 아마 유튜브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그 스크린 캡처하는 기능 있지 않아요? 캡처해버리세요. 괜찮아요. 제가 만든 자료이긴 한데 그냥 캡처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말이라도 다 외우시면 돼요. 10장만 외우면 돼요. 해볼만 하죠. 자, 첫 번째 비법은 뭐냐면, 일정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양도소득세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일정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성인 자녀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좀 더 비슷해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됐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표가 두 개가 나오죠.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취득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사들하고 자료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개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종전과 동일하게 1에서 3%가 나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집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8%, 4 곱하기 2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4%가 이제 취득세율이거든요. 그리고 3주택부터는 4, 3, 12, 12%가 들어가요. 당연히 4주택 이상은 12%일 테고 비조정 같은 경우도 2주택까지는 그래도 1에서 3%인데 3주택부터는 8% 그리고 4주택부터는 12%한 단계씩이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비록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기존과 동일한 1에서 3%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앞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율이 기존에 1%, 2% 내던 게 최대 12%까지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세대 기준 주택수로 이제 취득세율을 따진다는 건데 이때 세대 기준 주택수가 주민등록상 기준이에요. 자, 이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다른 큰 차이점인데 양도소득세는 주민등록표도 보지만 실제 같이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를 내가 만약에 입증을 하면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취득세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등록표 상으로 보고 비록 내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내 주민등록표 상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택수를 다 카운트를 합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 왼쪽 원에는 부모 명의로 집이 두 채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이제 자녀로 옮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선을 그어서 세대 분리를 해서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좀 피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저기 밑에 있는 자녀가 오른쪽에는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거나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돼야지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례의 자녀가 미혼이고 20대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세대를 구성을 할 수 없어서 세대 분리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이 1주택 각각을 갖는 게 아니라 2주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대 분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고율의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는 양도세, 비과세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일정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왔는데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2016년, 17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1인, 2인, 3인, 4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2020년 올해 기준으로 1인 가족을 보면은 175만 원 정도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40% 이상, 즉 곱하기 0.4 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월 70만 원 정도 내가 소득이 있다면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단 1인 가구인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세대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넉넉하게 월 100 이상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주면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계약 당시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데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고요. 특히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자, 한번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기존 주택을 만약에 다 양도를 해버리면, 즉 분양권 잔금 치르기 전에 다 양도해버리면 분양권을 잔금 치르는 그 당시에는 주택수가 1주택이니까 취득세 중과 면제되는 거 아닙니까? 즉 1에서 3%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사례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하고 노란색 집이 있죠. 주택수가 2개였어요. 자, 그런데 3번 분양권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내가 취득을 했는데 중요한 게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2020년 8월 12일 넘어서 취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 3번 빨간색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1번 파란색, 2번 노란색 주택을 매도했다. 자, 그러면은 이때 3번 빨간색 분양권 주택으로 바뀔 때 취득세가 몇 %일까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관련 조문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을 좀 봐야 되는데 밑줄 쳐져 있는 글자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 28조 4에 나와 있고 관련 부칙을 보면 제2조에 있는데 이영 시행 이후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례를 보면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시점부터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주택수를 카운트하겠다는 거죠. 양도세하고 완전 다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8월 12일 넘었는데 원래는 취득세 중과할 때 분양권이 안 들어가는데 8월 12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때는 분양권 주택수가 취득세 중과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3주택이니까 12% 취득세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나중에 1번, 2번 주택을 매도해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해당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반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1번, 2번 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3번 분양권이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2020년 8월 12일이 되기 전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1번, 2번 주택을 매도한 다음에 3번 주택을 잔금을 치르면 이때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8월 12일 전에는 취득세 중과할 때 주택세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주택이기 때문에 1에서 3%가 되겠죠. 제가 계속 설명을 할 때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분하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주택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취득세 주택수인지 양도세 주택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에서 3%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7월 10일 전에 계약을 한 분양권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8월 12일부터는 계약 당시의 주택수, 특히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거주 기간이 짧은 고가주택은 올해 매도하시는 거 고려해 보세요. 이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넘는 것. 가끔 가다가 이 9억을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잘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양도 차익이 9억 넘어야 고가주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매도하는 금액 자체가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 그리고 그 고가주택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으로 해서 비과세가 되면 이때는 셈법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총 보유기간이 굉장히 긴데 올해 딱 2년만 거주하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이 비법 세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비법 말씀드리기 전에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한 이해를 좀 저희가 해보죠. 자, 그림에서 왼쪽에 약간 회색, 짙은 회색으로 있으신 분은 1세대 1주택 5억짜리 집을 갖고 계시고요. 이때 5억은 당연히 실거래가겠죠. 1주택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죠. 자, 그리고 오른쪽 약간 붉은색 이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둘 다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일단 비과세는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둘 다 1주택이니까 비과세는 가능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 계시죠? 10억이 넘은 분. 자, 이 10억이 넘은 분한테 실거래가가 9억이 넘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9억 초과하는 분, 즉 얼마입니까? 10억에서 9억을 뺀 1억. 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과세하고 좀 약간 다르죠.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낸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례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라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하고 이게 형평이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걸 좀 해결을 해줬냐면, 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조금 형평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9억 초과분, 즉 1억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은 장기부 특별공제를 무려 80%까지 해준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세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자, 이게 2019년까지 버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2020년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0년 양도분부터는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저 80% 장특공이 가능하다고 나온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80% 장특공이 아니고 2년 거주도 아니고 20년 양도분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집을 샀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실제 거주 2년 못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9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비과세는 맞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 팔았으면 장특공이 80%가 들어가는데 2년 거주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특공 80% 못 받는 거죠. 자, 그럼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자료는 한국경제 제가 나온 자료를 어떤 세무사님께서 쓰신 건데 계산 과정을 제가 한번 다 풀어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2019년에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인 경우입니다. 10억에 취득을 해서 20억에 양도를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전체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양도차익 5억 5천이 나와요. 전체 10억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9억 초과분. 그러니까 전체 매가 20억에서 9억이 넘는 20 빼기 9, 11억, 20분의 11을 곱하는 거죠. 숫자가 좀 작아서 좀 불편하시겠네요. 자, 양도차익 5억 5천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려고 정부가 장기부 특별공제 80%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특공이 4억 4천이 나와서 과세 대상 금액, 양도소득 금액은 1억 1천으로 확 줄고요. 이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 2,5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지방세 포함 전인데, 아니, 포함된 금액인데 포함되기 전 금액이 2,273만 원이에요. 그 숫자를 기억을 하세요. 좀 있으면 나오니까. 자, 그래서 2,500만 원만 내가 세금을 내는 거죠. 무려 10억이 올랐는데 이 정도는 세금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분 자기는 1주택이니까 비과세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오늘 하는 이런 환경머니 PB 포럼도 안 듣고 그냥 자기는 비과세니까 신경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러신 분이 올해 2년 거주를 다 못 채운 상태에서 팔았다. 어떻게 된다? 비과세는 맞지만 장특공 80%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맞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10억이 아니라 5억 5천으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그 밑에 있는 장기부 특별공제가 80%가 아니라 22%. 왜냐하면 1년에 2%거든요. 그럼 11년 보유했으니까 2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1억 1천이 아니라 4억 3천 가까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세금이 1억 6천까지 올라가는 거죠. 단순 계산해 보면은 한 대략 6배, 6.4배 정도 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세부담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도하지 않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다행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신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싶었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또 변해요. 또 변해. 21년이 되면 또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들고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바뀌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1년에 8% 하는 장기부유 특별공제를 4%, 4% 두 개로 나누겠다. 자, 그래서 4%는 보유했을 때 4%, 그리고 나머지 4%는 거주를 했을 때 4%.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그러면 내가 10년 보유만 해도 4 곱하기 10에서 40%뭐 해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표가 적용이 되려면 최소 2년은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년 거주를 계속 안 했다. 그러면 이 표 자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적용된다고요? 1년에 2%짜리 저거밖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조문을 보면 뭐 표 1, 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구분을 못 하시더라도 어쨌든 최소 2년은 내가 거주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올해 2020년 버전은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2년만 거주하면 해피한 케이스였는데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보유하면서 동시에 10년 거주를 해야 80% 장특공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세법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 올해 1월 초, 2월 초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이 초과됐어요. 이러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안에 있던 임차인들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데 아마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질 거다. 라고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참고로 거주 기간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나온 공식 자료로 백문백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례가 양도가액 20억, 양도차익 10억, 그러니까 취득가 10억인 거죠. 아까 제가 만든 거하고 똑같죠.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하고. 자, A는 2273만 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제가 2273 외우라고 했죠. 여기에 1.1을 곱하면 2500만 원 나와요. 아까 제가 만든 자료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B는 10년 보유하고 2년밖에 거주 안 하신 분인데 이 경우에는 2273만 원이 아니라 8833만 원으로 무려 6560만 원이 증가가 돼요. 왜?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취득했는지는 상관이 없다. 언제 양도했는지가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거주할수록 세금이 줄게 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9억 초과 고가주택인데 이게 비과세에 해당된다. 내가 1주택자다. 그런데 내가 하필 거주 기간을 제대로 못 채웠다. 가장 최악이 2년을 못 채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거주가 힘들다. 그러면 올해까지 어떻게든 2년을 채우시고 파시거나 아니면 계속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아마 현실적으로 올해는 매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좀 약간 길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장을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제 정책이 굉장히 규제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나 규제를 통해서 약간 시장을 예측해 보는 것도 좀 가능하게 됐어요. 자, 네 번째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피스텔 과세 체계는 매우 복잡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아, 이제 주택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안 될 것 같아. 상가 내가 건물주 좀 해보려고 했더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야, 그렇다고 내가 무슨 꼬마 빌딩? 야,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때 이제 딱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는 종목이 그래 오피스텔이지.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금액도 좀 적고 대출도 좀 주택보다는 좀 나오는 것 같고 무엇보다 좀 만만하죠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그 만만한 거에 덤비시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오피스텔은 취득, 양도 모두 고려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취득 단계에서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를 할 때 주택세 이제 포함이 돼요. 아까 두 번째 비법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자, 이 표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이때 8월 11일 이전은 해당일 8월 11일도 포함이에요. 자, 8월 1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당연히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 들어가는 거고요. 등록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도 포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제외였는데 8월 12일부터 취득분은 다 포함인 거죠. 저 빨간색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비법 두 번째에서 본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먼저 취득세에서 한번 맞겠죠. 중과를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과를 맞는 거는 잔금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을 아무리 판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 한번 딱 걸리면 나중에 취득세 중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세 중과 주택수 판단할 때 보셔야 되는 표예요. 이걸 그대로 양도세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양도세하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아,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1일 전에 취득했으니까 주택수 제외구나 이러시면 큰일 나요. 양도세는 분양권은 제외가 되고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 들어가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뭔가 분양권만 쏙 빠지니까 헷갈릴까봐 2021년 1월이 되면 분양권도 양도세 할 때 주택세 포함시켜줬어요. 외우기 좋으라고.
근데 결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겁진 않죠. 자, 어쨌든 주거용 오피스텔은 굉장히 과세 체계가 좀 복잡하고, 두 번째,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오피스텔을 내가 취득을 하고 내가 실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거죠. 언제 그렇죠? 초기 입주할 때 보통 오피스텔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원래 세를 놓으려다가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재테크 좀 해보겠다고 월세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오피스텔은 실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주거용이면 주택수 포함이에요. 당연히 업무용으로 내가 세를 놓고 임차인인 업무용 사람한테 법인한테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면은 이때는 주택수가 빠지는데, 위로 가면은 주거용이니까 주택수 포함, 밑으로 가면 업무용이니까 주택수 제외.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주 꼬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업무용으로 세를 놨는데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해버린 거예요. 임차인이. 없을 것 같죠? 아주 간혹 나와요. 자, 그 경우에 이때는 양도세에 있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면 그걸 언제 잡히느냐? 이럴 때 잡혀요. 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세를 놨는데 실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썼다. 이럴 때 잡히는 게 아니고요. 저 오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팔 때, 나는 분명히 업무용으로 세를 놨으니까 주택수 빠지겠지. 그리고 이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아야지. 이럴 때 잡아요. 가끔 가다가 공무원들이 실사를 간다고 해요. 근데 실사를 가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1억짜리 오피스텔 때문에 20억짜리 고가 아파트가 비과세를 못 받는 케이스도 나오기 때문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주택수가 미포함이 될 수도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포함이고요. 그런데 양도할 때는 또 주택수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무용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자, 5번째 볼게요. 다주택자라면 비조정 대상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자, 5번부터 이제 한 8번, 9번까지는 좀 이제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보유세, 양도세가 이제 팔려고 했더니 중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웬만한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양도세를 줄이면서 좀 정부 뜻대로 보유세도 줄이면서 나도 이제 좀 본인들도 주택수를 좀 줄이고 싶은 분들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자, 본인이 만약에 주택수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주택수를 좀 조정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가장 먼저 비조정 대상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비조정 대상 지역은 아무리 금액이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갈색 서울 아파트 조정 대상 지역. 밑에 있는 파란색 부산 비조정 대상 지역. 자,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될까요? 단 투자 가치는 동일하다고 보고 양도 차익도 동일하다고 가정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더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매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산을 먼저 매도해야죠. 왜냐하면 부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일반 과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과세라고 하면은 1년에서 2년 넘으면 기본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고, 지금은 1년이죠. 그리고 오래 보유한 거에 따라서 장기부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산을 먼저 매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서울이 이제 한 채 남는 거죠. 올해 팔면 비과세.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만약에 내년 넘어가면 최종 1주택이니까 2년 더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일반과세 혹은 비과세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세부담은 가장 줄이면서 팔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건 쉽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양도차익 1억인 경우에 제가 세부담 차이를 가져왔는데 왜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못 파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양도차익이 1억인 경우에 세부담 보면은 일반과세라고 하면 보통 1,400 정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단독명이냐 공동명이냐, 필요경비가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1,500에서 2,000 정도. 이건 외워두시면 편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2주택 중과가 들어갔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아서. 그러면 이게 거의 2배로 가까이 뛰어요. 3천만 원. 그리고 이게 3주택 중과가 되면 4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간혹 가다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은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계산은 제가 맞게 했어요. 제 물건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내년 21년 6월이 넘어가면 3주택 중과 같은 경우에 가산세율이 10%포인트가 더 붙어서 5천만 원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섣불리 좀 못 파는 거죠. 자,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좀 먼저 파시는 게 좋겠고, 자, 비법 6번을 보면은 저가주택 중 일부는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취득세 기준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좀 쏠쏠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아요. 서울 하나 한 채 있고, 부산 한 채 있고, 여기 이제 청주를 사셨어요. 제가 좀 특정 지역을 좀 갑자기 딱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기사에 좀 몇 번 나와서, 아, 그래, 이거구나라고 좀, 예를 든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 시기에 좀 이게 투자자들이 좀 들어갔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리고 광역시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종시도 아니고.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공시가가 3억 이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조정대상 지역이면 모두 다 중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외사항에 속하면은 중과를 안 해주고 배제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주나 부산을 먼저 파셔야 되겠죠. 이제 이때는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청주나 부산을 먼저 파는데 청주를 만약에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부산을 팔고 그 다음에 서울을 팔면 비과세까지도 가능한 거죠. 세 채에서 두 채를 팔면서. 여기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을 먼저 팔면 3주택 중과가 들어가요. 아까 표 보셨죠? 1억 1,400만 원만 내면 될 거를 3천만 원, 4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 그것도 1억이었을 때예요. 2억, 3억 되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조항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만 그런데 저가주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서로 짬뽕을 돼가지고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저가주택은 아까 보신 것처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소재한 거고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양도세 중과 판단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걸 오해하시고 비과세에서도 주택수가 제외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청주에 3억 이하짜리 10채가 있고 서울에 하나 있다. 그러면 주택수 몇 개예요? 주택수는 당연히 11채죠. 그런데 중과 대상을 판단할 때는 청주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청주가 다 빠지니까 주택수 빠지니까 서울 하나니까 비과세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얼핏 생각을 해도 이건 너무 좋은 혜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과세는 주택수 포함이다. 이건 조심하시고 취득세 저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 그래서 아까 양도세는 3억이었죠. 얘는 1억이에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데 단 투기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 같은 곳은 빠져요. 거기까지 또 이제 그걸 보고 좀 들어가면 좀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제외, 즉 중과 대상 주택세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1억이고 양도세가 3억인데 뭐 취득세가 갑자기 3억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니까 한번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가 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얼마 전에 8년짜리 했으니까 나는 이제 중과가 안 되는구나. 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용 85 이하니까 나는 되는구나. 아니에요. 자,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캡처하세요. 자, 보시면 두 곳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 양쪽 모두 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지자체만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 안 가시거나 현재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서만 등록하고 지자체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내가 전략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시면은 양쪽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임대 개시 당시 실제 임대가 되는 그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 외는 3억 이하.
6억 이하 때 내가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를 하고 나중에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신 분이 좀 유리하죠. 자, 세 번째.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말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요걸로 등록해야 돼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하고는 다른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준공공이 바로 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저겁니다. 자, 그래서 8년 의무 임대해야 되고요. 그 이전은 물론 민간 단기도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약간 뼈 아픈 게 뭐냐면 2018년 9월 13일 일명 9.13 대책이죠. 9월 1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거는 제 아무리 두 곳 등록 다 하고 6억 이하고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하신 분, 취득일이 그 이전인 분,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은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9월 13일 이후에 신규 취득했다. 그러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9.13 전에 내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등록 자체가 불가하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은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는 뒤에 연달아서 한 3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갈색 집이 한 채가 있고요. 밑에 파란색 집이 하나, 둘, 셋, 네 채가 있어서 총 5채 주택이 있어요. 자, 저 파란색 집이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다 갖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임대주택 2군데 등록을 하고 기준시가 6억 이하 맞췄고 물론 이제 19년 2월 이후에는 5% 이내 임대료도 맞춰야 돼요. 이거 조금 넘어가면은 그냥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자, 이 경우에 저 파란색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종부세 합산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데 저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년 민간 단기하고 아파트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폐지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에 한해서 자동 말소 혹은 자진 말소가 돼요. 다시요. 4년 민간 단기하고 아파트 8년 장기 임대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동 말소 혹은 자진 말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빌라, 다세대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민간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8년을 했는데 내가 빨리 팔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요건 있죠. 이 요건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내가 임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4년짜리면 2년, 8년이면 4년.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이 요건을 다 갖췄다. 그리고 내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자진 말소를 하겠다. 그러면 1년 안에 파셔야 돼요. 1년 안에. 그래야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미 4년 됐고 8년이 돼서 자동 말소가 됐다. 아니면 8년 채워서 자동 말소하겠다. 그러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없고요. 그냥 쭉 가져가셔도 돼요.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안 들어간다. 단 보유세는 내야 되겠죠. 등록에서 이제 해지가 됐으니까.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장특공 가능하고요. 일반 과세도 가능하죠. 단순히 8년, 전용 85 이하라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중과 배제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이 한 채라면 얘는 중과가 배제가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다시 볼게요. 아까 갈색 집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은 파란색 집이 있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파란색 집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췄고 뭐 절반 이상 의무임대 했고 자진 말소 혹은 자동 말소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런데 2번, 3번, 4번 파란색 집 빼고 나머지 1번 갈색 집이 하나가 남았죠. 즉 2번, 3번, 4번, 5번이 양도세 중과 배제인 상태에서 남은 게 단 하나면은 저 갈색 집은 아무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중과가 안 들어가요. 중과 배제 특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주택 모두 다 일반과세 들어가겠죠. 중과 안 들어가겠죠. 이게 제가 화면이 안 보이니까 반응을 잘 모르겠네요. 이런 정도 나오면은 굉장하다. 이거는 좀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제가 볼게요. 그래서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좀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제가 2016년부터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뭔가 좋은 게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뭔가 막히고 좋은 게 있으면 또 막히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것도 있어요. 자, 다만 이게 이제 평생 1회로 바뀌었는데 이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너무 이제 눈에 딱 익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 건데 1번 갈색집에서 전체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즉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된다. 자, 2번, 3번, 4번, 5번이 양도세 중과 배제고 남은 주택 하나니까 이 갈색집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돼서 일반 과세가 되는데 저 갈색집에서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 이러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이때 갈색집은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 갈색집이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거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큰일 나요. 이 이름 자체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저 갈색집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언제 취득했든지 간에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전체 세대원이 전부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예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법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좀 똑똑하게 활용해보자. 자, 이거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 중과를 또 피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1번 집에서 2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존 집이 좀 매도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죠. 자,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신 분들은 좀 특히 더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 일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A주택이 17년 6월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B주택이 18년 7월 달에 취득을 했다. 자, 이 경우에 A주택에서 B주택 이사 가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A주택에서 B주택 뭐 평수를 넓히거나 좀 더 새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회사 근처, 학교 근처로 좀 가거나 이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저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데 첫 번째가 1년이 지나고 나서 B주택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B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A주택을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A주택은 최소 2년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1년 후, 2년 보유, 3년 이내 매도 앞 글자만 따서 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이게 좀 많이 타이트해지죠. 1년 있다가 사는 건 맞는데 나중주택, B주택을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곧바로 B 안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B를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A를 파셔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내가 전입하려는 B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서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2년을 한도로 해서 여유 기간을 좀 주긴 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기존 주택을 빨리 매도하고 이사를 가라는 좀 정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게 저 A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나와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비과세를 못 받죠. 자,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김포, 파주 아주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1년 안에 저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안에 못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원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3년 안에 파세요. 3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A주택은 비과세는 안 되지만 중과는 피할 수가 있어요. 일반 과세로 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중과 배제. 다만 그렇지 않고 3년이 넘어버리면은 A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겠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세부담이 너무 커져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또 있어요. 예외가.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1년 있다 B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아니면 A주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곧바로 B를 산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자, 이 경우에도 일단 비과세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써서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 경우에도 중과가 배제가 돼요.
자, 그래서 A주택이 1년 안에 안 팔리거나 A를 샀는데 이게 이 집을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래서 곧바로 B를 사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A주택을 3년 안에 팔자. 그러면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일반 과세는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양도세 중과가 세부 담이 매우 큽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네. 좀 어려웠죠.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른 편이라서 아마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고 게다가 좀 내용이 쉬우면 이게 좀 더 나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좀 돈 버는 이야기, 좀 투자 이야기면은 그래 좀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세금이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세금 절세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전에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좀 줄여서 90을 80을 만들까? 이게 좀 절세 강의의 트렌드였다면은 지금은 내가 내야 되는 세법상에서 내는 금액 자체가 100이 아니라 200, 300으로 너무 커져 버렸어요. 취득세 6억 이하면 1%거든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뭐 시골에 좀 집이 있거나 뭐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 있어 버리면요. 이 취득세가 무려 12%가 돼요. 좀 더 와닿게 해드리자면은 5억짜리 아파트 사면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12% 6천만 원 이제 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6천만 원 낸다고 해도 이건 구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사전에 좀 세무사 좀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도 좀 이렇게 오류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케이스가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 케이스에 맞게 맞춰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세무사 상담을 받아서 최종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그 뛰어나신 세무사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같은 세무사라고 하시더라도 이 상담을 2명에서 3명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무사님들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 내가 등록하면 주택수 빠지겠지.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서 한 최소 2명 이상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특히 계약서 쓰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조금 더 세부적이고 계속해서 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내용을 좀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 제네시스 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금방 나올 테니까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제네시스 박이라는 예명으로 부동산 절세 분야에서 유명한 세금 인플루언서이신 만큼 세금 문제를 정말 친절하고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온 것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 자주 바뀌는데요. 현재 조건이 되더라도 등록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 가치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말 그대로 임대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업의 목적으로 어떤 수익을 좀 내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현재는 막혔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막혔기 때문에 아파트는 일단 어떠한 방식으로든 등록이 안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어떤 게 있을까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대비해서 좀 리스크가 좀 커요. 그리고 지금 등록을 하면 이제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은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정책이 또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시적 이가구에서 비주택 임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임차 기간 종료 후에 B주택 전입 및 A주택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유의점이 있을까요? 네, 좀 이 부분은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죠. 구체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시행이 됐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내년 6월부터 들어가는데 자, 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우리 아까 설명 들으셨죠. 내가 새로 산 집에 전입을 해야 되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고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까? 1년 이내에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임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2년을 맥스로 한도로 해서 지금 봐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를 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약간 좀 꼬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택을 혹시 1년 안에 안 팔더라도 3년 안에 파시면 좋겠다.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더라도 일반 과세라도 좀 받아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강의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법뿐만 아니라 뭐 대출, 청약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컨트롤해서 우리 좀 정부 정책을 내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이상한 예외가 나오지 않게끔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신 박민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포럼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강연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된 2020 환경머니 PB 포럼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머니는 다음 포럼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민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바이오 인사이트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신기술, 최신 투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온라인 웹진과 함께 종합 바이오 매거진도 매달 발행하며 국내 유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 매체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최적의 뉴스만 제공하겠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을 위한 믿음직한 성공 파트너, 환경바이오 인사이트.